자, 세 번째 파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아까 우리 목민심서 간단히 정리하고 한번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부분 1.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 바람직한 수령이다. 그죠? 우리 말단의 방법. 여기서 수령은 군주론에서는 우리 군주와 서로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소리와 얼굴빛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 이것은 말단이다. 가장 낮은 어떤 수준의 방법이다. 형벌로서 백성을 바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선의 자세. 수령 자신이 바르게 하여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 주장. 수령은 방금 아까 앞에 한 말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덧칠합니다. 솔선수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다. 이렇게 되겠죠. 과도한 형벌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용한 방법. 예증, 가로 열고 유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추란 A와 B가 서로 다른 A와 B가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을 유추라고 합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게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 예증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장 우리 아까 나문단이 되겠죠. 집안 사람들을 아까 억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바람직한 가장 다문단이 되겠습니다. 공소담과 청년함으로 솔선수범하여 다스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학자인 정선 동그라미 말을 인용하여 끌어왔습니다. 남의 말을 끌어다 썼죠. 결론을 대신하여 주장을 강조하면서 권위를 부여한다. 덧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런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목민심서에 나타난 지도력 발표해 볼까요? 자, 우리 수령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맞다. 3번, 수령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맞다. 네 번째, 수령은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겼어요. 142페이지 한번 또 간단히 살펴보고 지금 복습이야. 자, 군주론 목민심서 1번 우리 주제 통합적으로 활동한다. 자, 왜 이게 주제 통합적인 그런 읽기의 사례로 선택된 제재가 되겠습니까? 군주론, 목민심서 둘 다 주제가 다 뭡니까? 군주, 수령 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죠. 뭔가를 다스리고 이끄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주제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이런 어떤 비슷한 주제를 가진 것을 여러 이야기거리들을 함께 살펴보는 게 이제 통합적 읽기가 되겠습니다. 괄호 1번. 자, 두 글에서 이 부분이죠. 공통된 주제, 지도력이 되겠습니다. 지도력. 자, 먼저 군주론.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군주는 시민들에게 자신을 두렵게 여기게 하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재산에 손을 대면 미움받습니다. 군주가 자신의 군대를 통솔할 때 군대 한니발 스키피오 잔인할 필요가 있다. 한니발처럼 이런 어떤 내용이었고요. 지도력, 목민심서. 수령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 가해서는 안 된다. 그 지도력이죠.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 저지른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두 글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가 유사한 것들, 우리 군주, 요 별표 한번 볼까요? 목민심서에서는 수령 비슷하다. 신민, 신하와 백성. 우리 목민심서에서는 백성 비슷하다. 이것도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되겠죠. 처벌, 군주론에서의 처벌이 목민심서는 형벌 비슷하다. 기간이라는 말이 목민심서에서는 가도, 어떤 가정의 법도
혹은 어떤 가도, 법도. 군주론의 사랑, 우리 목민심서에서는 어떤 공손함, 사랑으로 느끼게 해야 된다. 두려움은 목민심서에서 말소리와 얼굴빛, 뭔가 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민심서에서 나라를 집안에 비유한 내용을 보면요, 형벌로 통치한다라는 것을 나라를 형벌로 통치합니다. 보를 날마다 화를 낸다 이렇게 대응이 되고, 수령의 바른 태도는 어른이 엄숙하고 단정한 모습에 해당되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훈계하는 내용이 되겠고, 백성이 바르게 되는 것은 노복이 순박하고 선량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군주론 목민심서는 필자의 주장. 가로 1번, 우리 군주론에서 제시한 현명한 군주의 덕목. 우리 군주를 현명한 군주와 터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박스. 군주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모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둘 다 얻기 어렵다면 뭐보다는 사랑보다는 두려움. 느끼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뭐는 조심해야 됩니까?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 아주 정리 잘 돼 있죠? 주장을. 목민심서에 제시된 수령이 갖춰야 될 덕목. 수령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자, 우리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통합적 읽기죠.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 필자가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군주론. 필자는 백성의 본성은 이기적, 그리고 군주는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목민심서. 필자는 백성은 무지한 아이와 같다. 수령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그 행동을 본받아서 따라할 것이다.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우리 이 파트에서 마무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추가된 어떤 글이 하나 있죠.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번터 리더십. 서번터 리더십의 비밀에 대한 글인데요. 이른바 성김의 지도력, 더 칠할까요? 성김의 지도력, 서번터 리더십도 더 칠합니다. 서번터가 하인이 뜻이라고 하죠. 하인. 1970년에 로버트 그린리프 동그라미 리더로서의 서번트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그린리프 동그라미, 사람 이름 동그라미, 서번터 리더십 다시 덧칠 반복. 통찰력을 가져다 준 것은 헤르만 헤세 동그라미, 헤세 사람 이름, 동방으로서의 여행이라는 소설이었다고 한다. 동방으로서의 여행 덧칠.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건 동방으로서의 여행입니다. 동방으로서의 여행을 떠난 한 순례자 집단이 있었다. 레오 동그라미. 그 순례자 집단의 서번트, 즉 하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레오 동그라미 서번트 하인이죠. 여행길에서 하찮은 일을 하인이니까 도맡아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기도 한다. 그들은 순례자들입니다. 불평이나 하소연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며 순례자들이 이상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역할을 이 레오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오 다시 동그라미. 순례자들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서번트, 성김의 지도력. 그러던 어느 날 레오 동그라미. 순례자 집단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레오 동그라미. 한낱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 동그라미 레오입니다.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레오 다시 동그라미. 사라진 순간부터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행은 엉망이 되어버렸으며 순례자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 한 순례자가 몇 년 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레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레오 찾았다. 레오 동그라미. 알고 보니 레오 동그라미.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세상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적 지도자. 그래서 성김에 뭐가 붙었습니까? 지도력이다. 최고 책임자가 하인이 되어서 자신을 믿고 있는 신도들을 섬겼죠. 이 소설이 보여주었듯이 헤세의 소설, 위대한 지도자 덧칠. 먼저 하인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인 덧칠. 이 단순한 사실이 위대한 지도자의 핵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덧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과정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임원은 더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더치. 먼저 하인이 되어야 한다. 먼저 하인이 되어야 된다. 더치 하세요. 이걸 개념적으로 뭐라고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력. 괄호 1번. 이 글의 필자와 군주론의 필자가 대화한다면 서로 어떤 비판을 할까요? 이 글의 필자, 통치자가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죠?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 이 글의 필자는 마키아벨리를 비판할 겁니다. 군주론의 필자,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백성들을 사랑의 의로 섬겨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할 겁니다. 서로가. 괄호 2번. 자, 목민심서하고 이시자 다 통합적 읽기죠. 주제 다 지도력. 이글과 목민심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글과 목민심서 필자는 모두 집단의 지도자는 집단 구성원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 그러나 목민심서의 필자 차이점. 지도자가 구성원의 모범이 되다. 솔선수범. 취하면 구성원이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여긴 반면에 이글의 필자는 지도자가 구성원을 거기에서 낮은 자세로 구성원을 섬겨야 한다. 다르죠, 그죠?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과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다 사랑이라는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통합적 읽기 군주론과 우리 목민심서까지 한번 살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이제 하나의 우리 교과서 부분에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 하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목이 뭡니까?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 안에 마녀 사냥이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지울게요. 자, 역시 우리 논설문의 세 글 다 논설문이 되겠는데, 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마녀사냥. 마녀사냥하면 우리 중세가 딱 떠오릅니다. 그죠? 우리 서양의 어떤 중세시대 때 막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마녀다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그죠? 뭐 불태우고 있는 이런 어떤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 마녀사냥 논설문 역시 글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 서론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죠? 서론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마녀사냥, 우리 안에 마녀사냥, 우리 안에 뭔가 마녀적인 어떤 그런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서론 우리 가문부터 역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은 어떤 맥락이죠, 그죠? 문단에 대한 어떤 이해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다 해서 출발합니다. 자,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이 많지만 마녀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라고 필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마녀사냥 뭡니까? 덧칠해 볼까요?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누굽니까?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죠.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어떤 계획, 나쁜 계획이죠. 이웃집 아줌마가 밤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관악산에 마녀 모임이 다녀왔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의심을 받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유럽 더치입니다.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더치.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한다. 이게 이유, 명분이 되겠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이 내용을 믿고 종교재판소, 그러네요. 우리 종교재판소 더치입니다. 이 마녀 사냥하면 또 종교재판소가 떠오릅니다. 설치하여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 없애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무려 수백 년 동안 유럽 더치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더치랍니다. 약
10만 명이다 이른다고 합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한 인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 자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요? 유럽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죠? 어떤 이해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뭐다? 마녀 사냥이다. 마녀라는 것은 뭐 변신하고 고양이도 막 밤에 변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화제를 제시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일에서 이제 문단 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단 출발을 해보기가 다 좀 문단들이 짧습니다.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마술 덧칠, 마법 덧칠입니다.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유럽 덧칠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 덧칠 이걸 악마와 연관지어 이해하는데 악마 덧칠 이는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유럽 사회 덧칠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를 마술이나 마법을 뭐와 연관지었습니까? 악마와 연관지은 것은 어디 사회에서 이 유럽 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다음 문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갑니다. 사실 이제 사실이 아니고 다음 문단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서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녀 집회 현상 덧칠 전문 역사가들 덧칠합니다. 자, 역사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연구자들 덧칠입니다.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것이 사실이다. 또 그들이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 내용이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대로부터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다산 숭배 덧칠 위에 악마 숭배 덧칠 말하자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농업적인 의식 덧칠입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 당하긴 했지만 오해 덧칠 희생 덧칠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실제했다는 견해이다 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 마녀 집회에 대한 마녀 집회에 대한 뭐가 나왔습니까? 견해 1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녀 집회에 대한 견해 1 뭐다?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어떤 사실이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라 문단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라 문단 세 번째.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 덧칩니다. 아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순전히 조작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다 덧칠 신학자, 종교재판관, 정부 당국자들 그들이 읽은 종교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지만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무고한 사람들 덧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올가맸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 같은 것은 순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나왔습니까? 역시 뭐에 대한? 마녀 집회에 대한 견해 2가 되겠습니다. 견해 2.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구다. 조작이다. 만들어낸 일이다. 그죠? 만들어낸 이야기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무슨 달라 가나 다라 우리 마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문단. 자, 마문단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 두 견해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뭡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와 라가 되겠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 전통이 있었고 이교 덫에 이것을 권력당국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해서 일반 민중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교를 공격한, 조작해서 마녀 집회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뭐도 이것도 우리 마녀 집회에 대한 뭡니까? 견해 3이 되겠습니다. 견해 3. 견해 3은 이 1과 2를 뭐 한 거예요? 1과 2를 종합한 게 되겠습니다. 이교 전통이라는 게 실제 존재했고 이교 전통을 마녀라고 조작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연결했죠. 그죠? 존재했던 것이고 조작이 일어났다. 두 가지 다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의 마지막 우리 바문단이 되겠습니다. 바문단.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러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마녀 집회 같은 개념, 마녀 집회 덫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한순간에 오랜 기간을 두고 차츰 정형화 어떤 형태를 정해진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당국 덫이랍니다. 권력당국이란 것은 정부 또는 종교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가공의 개념 덫입니다. 뭐가? 마녀.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을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죄인을 만들고 고문 과정에서 뭐 이실직고하도록 그죠? 유도에 강요했겠죠. 그 과정에서 재판관들, 종교 재판관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더 정교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녀에 대한 혹은 마녀 집회에 대한 세 가지 견해고 여기에 반은 누구의 견해예요? 반은 이 마녀 집회에 대한 누구의 견해? 요거는 필자의 견해입니다. 마녀 또는 마녀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본론일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 164페이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날개 부분 살짝 보면요. 교과서 날개 질문. 신비와 힘의 존재에 관한 우리 유럽 사회의 독특한 관점. 사람들은 대부분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법의 개념은 과거 어느 사회에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악마와 연관했습니다. 그죠? 악마 숭배라든지 이런 건 특이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법은 신비한 힘입니다. 해리포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개념과 과거 유럽 사회에서의 마녀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봅니다. 마녀사냥의 사전적 의미, 특정 사회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룹니다.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다는 거야. 마녀 재판 14세기에 17세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해서 화형,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죠? 화형에 처단하던 일이 되겠습니다.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결국 18세기부터 사라졌다. 이런 배경 지식이 나와 있고요. 자, 165페이지 교과서 날개 부분. 마녀 집회 현상에 대한 역사 연구가들 견해. 마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권력당국이 마녀 개념을 조작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문했고 이런 과정에서 마녀 개념이 정교해졌다고 누구 생각? 필자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번 이 글에서의 가의 역할 이 글에서의 가의 역할 한번 정리. 가는 논설문의 서론 부분으로서 대상인 이 이야기 화제인 마녀 사냥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마녀 사냥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아까 10만여명
언급함으로써 논의가 아주 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2번 마녀사냥으로 인한 문제 시계비지요. 15세기 말부터 우리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피해자 수는 아까 약 10만여 명. 3번 유럽에서의 마술 또는 마법의 개념은 비정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었다? 악마하고 연관시켰습니다. 4번 마녀 집회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견해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1번, 2번, 3번이 나왔죠. 1번 오해받을 만한 뭔가 사실이 존재한다. 2번 전혀 거짓이다. 조작이다. 3번 이교의 전통을 그런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교의 전통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 자 마지막 5번 마녀 집회에 대한 우리 필자의 견해는 뭐였습니까?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권력 당국이 정부나 종교가 마녀의 개념을 조작 엉터리로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필자가 필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넘겼어요. 우리 넘겼어. 이제 자 우리 본론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이에서 우리 본론이 자 이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여기까지가 우리 본론이고 자 본론이가 뭐부터 시작됩니까? 사문단이 되겠습니다. 사문단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소제목입니다. 자, 사문단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녀사냥 덧칠합니다. 마녀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덧칠합니다. 마녀사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다. 언제 일어났는가 덧칩니다. 시기죠, 시기. 흔히 마녀사냥을 중세적 현상, 아까 선생님도 아까 시작할 때 중세가 떠올랐죠? 중세적 현상 덧칩니다. 사실은 세상에 근대초의 현상이다. 근대초 덧칠. 어떻게 된 거죠? 마녀사냥이 다시 덧칠.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1590년대 덧칠, 1630년대 덧칠, 1660년대 덧칠입니다. 근대 이때 다시 정점에 올랐다. 다시 말해 근대 유럽 덧칠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 덧칠 충격적이다.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이런 비이성적이고 계몽적이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막아야 되겠고 특히 여기서는 첫 번째는 시기가 이게 일어난 시기 중세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중세가 아니고 근대다. 근대초 일어난 시기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근대초다. 흔히 우리가 근대라는 건 이성의 시작이거든요. 근대와 이성이 시작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아문단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는가 시기를 먼저 살폈고 희생자 질문 던집니다. 희생자들 덧칠하고요. 대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성, 빈민, 노인 동그라미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이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 덧칠입니다. 인물형 덧칠. 가난한 차지농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부인 덧칠입니다. 특히 과부 덧칠이에요. 가난한 차지농의 부인들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마녀. 나이는 50에서 70세의 연령대이며 성질이 사나워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50에서 70대 노인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니까 여성이고요. 가난했습니다. 빈민.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이 큰 비중. 여성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마녀사냥의 광풍이 마녀사냥 덧칠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 거센 바람. 불었던 지역에서 우리 희생자들 덧칠. 흔히 70% 이상, 심지어는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동그라미.
여성이 가장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통례대로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일입니다. 마녀는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성 희생자들 덧칠하세요. 남성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 희생자가 많았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접적인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여성이 더 큰 희생을 치렀는지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만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페미니즘 이론 덧칠하세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마녀사냥 덧칠 근대 초에 가부장제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가부장제 질서 덧칠합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세계가 여성을 공격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우리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남성이 아무래도 좀 더 적대적이다. 그죠? 남성 세계가 여성들을 공격한 현상이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아 부분에서는 일어난 시기가 나왔고, 첫 번째 희생자. 우리 주요 희생자가 누구냐? 가장 핵심 뭐다? 여성. 그러면서도 우리 빈민이고 노인들이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자였다라는 내용이 아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4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